카드로 600만 원대 커플링을 사서 현재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기사의 휴대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수천만 원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검찰청 사안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상담사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재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남성은 신문사에 근무한다는 여성이 6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사반 가족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것부터 뿌리겠습니다. 아유, 천사 축하드립니다. 아유, 우리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어제 뭐 받으셨다면서? 예, 예. 다른 방송인데. 말씀하셔도 돼요. 네, MBC에서 연예대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 연예대상? 예. 연예인도 아닌데? 시사 교양 부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대상은 누가 받았어요? 전현무 씨가 받더라고요. 근데 뭐 받으셨다고요? 특별상이요. 특별상? 네. 아유, 참. 턱으로 나온 특별상.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리 인간 박지훈.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가족 여러분.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코로나 날린 거 아시죠?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제 한 카드 꺼낸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오더라도 이 검역을 강화해서 확진이다 싶으면 시설 격리를 하기로 했답니다. 중국발 새 변이의 출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연예대상 특별상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저보고 맑은 눈의 광인이래요.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했더니 무슨 드라마 캐릭터래요. 그래도 기분 나빠야 하는 거 맞죠? 하신 홍은정님. 맞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자, 충북 보은 회남국민학교 졸업한 66년생 정용수님. 우리 아빠 오세영님이 첫사랑 정용수님을 찾습니다 하신 오수진님. 내년 3월 결혼 5년 만에 시험관으로 얻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편 백지수 씨, 내년에도 사랑하자 하신 이효현님. 아산 금곡초 서준현 졸업 축하해 하신 정유리님. 구리 부양초 정윤아 졸업 축하해 하신 조현경님. 공부도 1등, 인기도 1등 우리 딸 연정이 졸업 축하해 하신 이지윤님. 저희 부모님 결혼 60주년이에요. 탕정 사는 큰딸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윤미경님. 오늘 정년 퇴직하는 상림 언니 고생했어 하신 김말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2022년 마지막 사반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달려보죠. 네, 진양철이다. 예, 어제 뉴스룸에 말이죠.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열연했던 배우 이성민 씨 나왔었습니다. 자,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아무래도 제 연령대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나이를 연기하는 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어린 도준에게 너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씬이 있어요. 사실 대본에는 그렇게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리허설 하면서 감독님하고 진양철이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페이크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 만났으면 좋겠고,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자, 인터뷰 나가는 동안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누가 또 연기 대상, 또 그런 거 아니랄까 봐 그렇게 티를 내십니까? 네 미래를 아는 거 아이가 도저히?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네
내 손주다이. 글마 도저히 파이다이. 소원 꼭 이루래. 네, 아야 참. 알겠어요. 아이고 또 박수 안 쳐주고 삐져. 자, 이 기자. 네. 어제 혹시 이성민 씨 회사에서 봤어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나 못 봤어. 저번에 이정재 씨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회사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JTBC 뉴스룸에요. 이렇게 배우 이성민 씨가 출연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극 중에서 진양철 회장 역을 연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성민 씨가 맡은 역할이 자신의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극 중에서 이 진양철 회장이 어린 진도준에게요.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감독과 미리 상의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페이크를 준다고 하죠. 눈속임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거라고 전했고요. 특히 화제였던 이 선망 증세 연기에 대해서는 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선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의 기억에 상상력을 더해서 연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회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자,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경남 지역 횟집 38곳에 이 장염 사기 전화로 이렇게 이 300만 원 넘게 갈취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건 반장 가족께서도 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는데요. 자,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 주말에 해 먹고 간 사람인데요. 네, 네, 뭐가 문제 피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언제요? 주말에 토요일 날요. 자리가 어디셨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어느 자리에 앉으셨는지. 들어가서 왼쪽으로 그냥 앉으라는 데 앉았는데. 앉으셨다니 몇 분이서 오셨는데요? 2명이요. 두 분이서요. 회는 뭐 드셨어요? 광어요. 광어요? 네. 뭐뭐 종류예요? 저희 광어만 판 적이 없는데. 잠깐만. 신산 아니에요? 예? 어디로 전화하셨어요? 신산. 네, 집인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들어보신 것처럼 정말 어딜 가서 먹어서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면 그 상황을 저렇게 뭐랄까요? 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좀 자신 없게 얘기할 리는 없단 말이죠. 느낌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이었는데요. 이 부산의 한 횟집에 주말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식중독이 걸렸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주가 그럼 몇 시에 오셨고 몇 분이서 오셨고 어디 앉으셨냐, 뭐 주문하셨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뭐 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다면서 광어를 먹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광어만 따로 팔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다른 횟집 이름을 댑니다. 이 사장님이 여기는 다른 횟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번호로 오긴 했는데요. 예. 지난 5월에도 똑같은 내용과 말투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하하.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경남 지역에 있는 횟집 38곳에 이렇게 장염 사기 전화를 해서 300만 원 넘게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도 그 5월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난 26일에 또 전화가 걸려왔던 거고요. 그 5월 당시에는 피해가 없이 넘어갔지만 이 동일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셨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이 사반 가족 사장님 왈,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 우리 사건 반장의 힘을 보여달라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 반장에 제보하려고 하신 건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날까 싶으니까 업주가 외식업 중앙회에다가 그 제보를 했습니다. 전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전화를 또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제보하면서 좀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담당 팀장도 전국적으로 써야 되니까 경찰청에서 제보하게 되면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경찰청은 지방사건이 뭐 전국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 사장님이 유명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식중독 피해 전화를 왔을 경우에
그 음식점을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당신 와서 신고하게 되면은 보험치료 해주겠다.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있죠. 예. 카드를 갖고든지 카드 증명서 갖고든지 아니면은 그 영수증이 없었을 경우에는 카드 그 사용 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오면은 아마 그만하게 되면은 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않고 그렇죠. 신고 안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언하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질문하게 알겠습니다. 되면은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빨리 좀 이어가죠. 누가 진짜 갑질.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느 가정집 대문 앞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자, 여기다 택배 놔두고 가면 무조건 반품. 무조건 반품 시킵니다. 37번째 진행 중. 자, 여기도 아니다. 3층에 올려놔라. 39번째 반품. 야, 이거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 결국 45번째 반품 중 배송 요청 사항 읽고 정확히 3층에다 놓고 가세요. 특히 무거운 택배 이거 제발 3층에 올려놓으세요. 자,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설마 집 앞에다가 3층까지 안 갖다 줬다고 계속 반송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란 모를까 3층까지 올렸다 주지 않았다고 지금 저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 택배기사와 집주인의 맞대결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안내문을 보면 대문 앞에 택배 놔두고 가면 무조건 반품시킨다. 37번째 반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이 3층까지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소비자가 반품을 지속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집주인은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면서 45번이나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청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보란 듯이 배송 방법을 1번부터 4번까지 적어놓은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군요. 자, 또 다른 사진도 함께 보시죠. 자,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원입니다. 입주민분들은 읽어주세요. 배송할 때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 불만 갖고 만나면 심지어 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엘리베이터 안 타고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저희가 심지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오래 타고 있다고 욕을 하는데요. 아니, 저희가 왜 을처럼 그런 욕을 먹어야 합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럼 가불관계가 계단으로 아니잖아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20층도 있고요. 뭐 엄청 높은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당신 택배 짐 때문에 좁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 있어요. 조금 좀 한산할 때 배달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산한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특한 유형의 갑질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기사가 우리가 왜 욕먹어야 하냐 하면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요. 아예 그냥 택배 주문을 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갔죠. 음주 단속 피하려다가 점점점입니다. 연말연시 회식, 각종 모임 등등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 요즘 잦죠. 딱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일어난 참담한 사고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아직 문제 없는 자,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저렇게 차가 휙 하더니 결국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 박 변호사님. 네.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 많이 다쳐가지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직전에 음주 단속이 있었고요. 그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인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은 후에 경찰에 인계를 했고 잡긴 잡았군요. 잡았습니다. 예. 특가법상의 도주치사가 됩니다. 구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한 또 다른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일단 아직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쿵 하더니 차가 저기 휘르르르 막 돌고 아이고, 자, 뭔가 잠시 순찰차도 저렇게 달려오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저렇게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아, 이건 도대체 뭡니까 또? 그러니까요. 음주 단속반을 보고 달아나는 차량이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 5대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잘 있던 그랜저 차량이 음주 차량에 튕겨서 다른 차량과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그랜저 차량 가만히 있다가 당했으니까 잘못이 없고, 잘못은 음주 차량이 있고 손해배상도 이 음주 차량이 해줘야 하는데요. 보험 처리 빼고 이 5대의 비용만 1억 6,500만 원이 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무튼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제 남자친구 이해가 됩니까? 합니다. 자, 이건 말이죠. 우리 사반 가족께서 저희에게 직접 좀 판단을 해달라고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케이크를 선물한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남자친구의 전 부인이 남자친구에게 케이크 먹고 싶다, 이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이 남자친구가 그 전 부인에게 23,000원 정도 하는 그 케이크 기프티콘을 선물을 저겁니다.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현 여친에게는 케이크 하나 안 사줬다는 겁니다. 뭐 네가 꽃이다,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케이크는 안 사주면서 야, 네가 꽃이야. 입으로만, 말로만, 립 서비스로.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자기야, 내가 걔랑 이혼은 했지만 왼수로 지내는 건 아니거든. 아, 그리고 내가 직접 케이크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기프티콘 보낸 것뿐인데 이게 사반의 제보까지 해야 될 일이니? 동그라미. 아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입니다. 야, 정신 차려. 걔 너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 떡 떠보려고 떡밥 던진 거야. 넌 그걸 덥석 문 거고 정말 몰라서 이래. 다 떠나서 너 나한테 케이크 사줬어, 안 사줬어? X. 자, 팀장님부터 속도감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진 아내한테 예. 친하게 지내는 건 따를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여친한테 케이크도 안 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여자한테 케이크를 보냈다. 이거는 현 여자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 남성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선물하려고 그러면 전혀 모르게 해야죠. 이거 알게 한 거는 본인의 실수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저도 팀장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2번 기분 나빠요. 많이 나빠요. 한 번은 전 부인한테, 전 여친도 아니죠. 전 이혼한 부인한테 케이크를 사주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뭐 그들이 쿨하게 친구처럼 하기로 헤어졌다면 뭐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 여친한테는 더 잘해야죠. 23,000원짜리 케이크가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그 무엇을 뭐 마음 뭐 꽃이야 이런 말만 하면 안 되죠. 더 소중하게 해줘야죠. 예. 어제 연예대상 특별상을 받았지만 오늘의 이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릴 것 같은 위기감에 처한 우리 박지훈 변호사. 위기이지만 저는 이 남성을 조금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을 한 것 같아요. 기프트콘 이거는 뭐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꽃이 아니고 꽃을 사주든지 지금 여자친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다음 날 정도는 큰 선물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케이크 이름이 러브 라이크. 하필 왜 저걸 사줬을까요? 예. 생각보다 되게 싸요. 저거는 조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뭐 4만 원짜리 아니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현성류님이요. 당장 그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씀하셨고요. 플라워피쉬님이 헤어져서 전 여친 되면 케이크 줄 것 같네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발마녀님은 만약에 이 전 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의 판단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5일 예쁜 딸 예나를 출산한 김민경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 하지만 예나 보시다시피 저렇게 제대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라는데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예나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 여사님은 태교 여행을 가서도 빼놓지 않고 사건 반장을 챙겨 보셨다는데
예나도 저의 목소리를 기억할까라고 하셨습니다. 예나야, 수술 아프지 않을 거야.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이겨내자. 힘내.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두 사람을 살해한 이기영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600만 원대 커플링을 사서 현재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기사의 휴대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수천만 원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기영 사건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사건 반장 제보 메일함에 UFO를 목격했다 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메일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네, 이에 대해서 이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미상 비행체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남양주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수원에서 목격됐어요. 뭐 퇴근하는 길에 지금 뭘 봤는데 이거 UFO인가요? 막 하면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네, 고체 추진 비행 발사 확인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북한의 요즘 뭐 도발이나 또 UFO 뭐 이렇게 많은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자. 연쇄살인범 이기영 오늘 새로 또 공개된 사실들이 있죠? 네, 일단 앞서 이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는데 31살 이기영이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기영이 가명을 쓰면서 생활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추가 범행의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사람 주변 인물 가운데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 JTBC는 이기영이 사용한 가명, 이형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4개월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에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기영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에서는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찰은 이 씨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영 혹은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썼던 이자. 많은 또 추가 제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변호사님. 네. 택시기사분을 살해했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일이 20일인데요. 20일 날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기영이 또 돈독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를 했던 것은 보이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도를 했고요. 여자친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퉜다고 합니다. 그 후 결국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고요. 뭐 우리 알다시피 합의금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살해를 하고 옷장에 유기한 것으로. 그러니까 앞의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택시 기사를 살해했던 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또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알다시피 이기영이가 그 현재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뒤에 음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때 이런 일이 말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난 거죠. 접촉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그 이기영이가 뭘 생각했냐면 전에 알다시피 8월 달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게 되면은 혹시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조사받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합의금을 줄 테니까 저희 집에 갑시다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그 말을 따랐던 것 같아요. 따라가지고 한 6km 떨어진 그 이기영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은 소유는 알다시피 전 여자친구 집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합의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좀 적게 말하니까 그 말 들은 택시기사분이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이경희가 우발적으로 등기를 위해 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경희의 일방적인 진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택시기사가 항의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썼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이 지금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내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기영은 범행 직후에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고급 술집이나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또 기존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 가방을 샀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서요. 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 대출금을 합치면 무려 5,4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잠금 패턴은요.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 패턴을 그려놨는데 그걸 보고 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큰돈 상속 받았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9월 정도에 이기영이 살고 있던 집에 검침원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검침원이 이 사건 이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기영을 만나서 이제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큰 돈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했다라고 해요. 검침원 입장에서는 내가 묻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저기 얘기를 할까? 부모님 돌아가신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 사모님 동거녀가 안 보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태원에 무슨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살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소 받은 게 아니고 이 여성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 여성의 이름으로 많은 대출을 받았던 걸로 봐서 금융 자료를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기영이가 말이죠, 소장님. 네.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사악합니다. 이 여자친구를 이미 죽여놓고 그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여성인 척하면서 메신저의 프로필을 계속해서 바꾼 거예요. 프로필이 바뀌니까 뭐 당연히 이 여성의 지인들은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살해를 한 그 택시 운전사도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유족들하고 5일 동안이나 닷새 동안이나 마치 아버지인 척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또 추가로 나온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자, 이기영, 이 사람 말고도 이전에 다른 여성하고 동거한 사실이 좀 확인되고 있고 폭력적 성향이 좀 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여성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는데 지금 그 전에 같이 이제 살았던 여성의 생존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여기에 머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기영이 집에 있는 혈흔이라든지 DNA 이것은 국가수원에 지금 감식을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기영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통화 내용, 그러니까 이기영의 어떤 주변 인물들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사실 추가 범죄 여부인데요. 그래서 경찰도 여기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이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해서 연락하던 주변인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연락이 안 닿는 인물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평소에 연락했던 인물들과 이 씨의 관계 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관련 인물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씨가 유흥업소를 자주 다녔던 걸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경찰은 이 씨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요, 고향과 파주에서 지금까지 접수됐던 이 실종 신고와 이기영이 관련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이죠. 이기영의 이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기영과 함께 군 복무를 했었다라는 사람이
이기영이 이런 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음주운전을 이미 좀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음주운전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이제 기름으로 뜯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해서 군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하. 이미 음주운전하고 전과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은 이기영이 하사 생활을 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 잡혀서 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기영은 일단 온전한 자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신상 공개 어제 저희가 이 말씀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기영의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건 이기영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에 첨부된 그 사진입니다. 자, 신당역 살인 사건의 주범 그 전주환 역시도 그때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어. 아니,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어떤 무슨 증명 사진이 공개됐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전주환이 실제 짠하고 맨 얼굴을 드러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기영도 일부 아는 사람은 저 얼굴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상정보 얼굴을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머그샷, 체포될 때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머그샷을 올리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2019년 말부터 공개된 21명 중에 3명 정도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명만 이 머그샷 이런 것들을 했고 나머지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실무로 차이가 많이 났던 거거든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들면 미국은 머그샷 공개가 원칙이 돼 있고요. 일본 역시 지금 찍는 전신 사진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가 사실은 이기영 같은 경우 다른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얼굴을 다른 얼굴을 해보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예. 뭐하러 공개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새해 다음 주가 되더라도 계속 이기영 관련 속보는 전해드릴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뭐 UFO를 목격했다, 무슨 미확인 비행물체 이게 뭐냐 했던 영상 저희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런 영상, 사진들을 저희에게 지금 계속 제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저게 아까 이 기자가 소개했던 국방부가 이날 오후 조금 전이죠. 6시 50분쯤에 밝혔는데요. 저게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진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갑자기 밤하늘에 저런 걸 딱 보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검찰청사 안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상담사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뉴스룸에서 나갔던 보도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짚어보죠. 네, 일단 피해자는 20대 여성인데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헬스장에서 PT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3달 정도에 걸쳐서 이 강제 추행을 당했던 건데 피해자가 평소에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냥 참아오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지난 여름에 헬스장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헬스장에서는요. 왜 싫다고 말 안 했냐, 또 진작 도움을 청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별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긴 했는데요. 이미 시간이 몇 달, 몇 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 처벌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피해자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헬스클럽을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아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어렵게 고른 이 헬스장을 굳이 그만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뭐
예컨대 지금 그 가해했던 트레이너하고 마주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인데 직장에 성추행 당하면 사표 낼 것이냐 아마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트레이너를 마주치지 않게 했는데 이 문제는 또다시 강제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강제추행은 이 보디빌더 회원한테 지금 당했던 거고요. 이 CCTV를 빨리 확보해서 이번에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이 돼서 법원에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고 이걸 그냥 나 혼자 묻어두지 않겠다 해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담은 사실 이분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제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담당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피해자 전담 부서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부서는 법무부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곳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를 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 또 이해해줘야 할 그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 헬스장에서 성추행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다르게 갔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학대한 거 아니냐. 스스로 학대한 것이고 그 자신의 마음을 챙기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는 상당히 그 마음의 심리적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상담사들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 지원 그리고 그 심리를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2차 가해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더 입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무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요. 운영을 맡기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각 전문 기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담사에게 이분을 좀 상담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줬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추행은 너의 운명. 자,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이 상담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가 있을까? 혹시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그래서 나는 나를 한번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다면, 어떤 운명적으로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운명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성추행을 운명적으로 받고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은 뭐냐면 이 피해자의 어떤 심리적 부분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주면서 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이고 우리 소장님이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하시겠지만 근데 지금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좀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예컨대 나는 한번 성폭행 당할 뻔 하긴 했는데 당신 보니까 여러 번 지금 당했어요. 나 같으면 나를 한번 돌아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피해자한테 했다고 하고요. 이거 보통 역술인들이 할 것 같아요. 역술인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예. 더 놀라운 거는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영혼을 겪고 우리는 영혼을 겪게 될 삶을 알고 태어난다.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요하다. 성추행이 운명이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역술인 같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박사희 소장님이 상담 전문가십니다. 뭐 많은 분들을 또 카운셀링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저분의 저런 태도, 워딩,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맞나 싶은데 말이죠. 네,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상담을 했던 추거록이라고 합니다. 약간 대화를 적어놓은 것을 조금 봤는데, 뭐 마음은 그 가해자를 그 피해자를 분석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이었겠지만 많은 문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리 상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칭할 때 첫 번째 자기야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그거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심층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별자리를 알고 태어난다.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층 심리학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층 심리학은 무의식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이라는 의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생 얘기나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을 심리 상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술인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런 관점이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리 상담에서는 다루지 않는 용어들인 거 그리고 그 여성이 나라면 나를 한번 되돌아볼 것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 성피해자들에게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그럼요. 얘기의 매뉴얼이죠. 그래서 마치 네가 잘못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수하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 피해자분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2차 가해다라고 판단을 하고 2번 만에 이 상담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이 해당 상담사에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명을 요청했더니 뭐 말을 했다고요? 네, 해당 상담사는 저희 취재진한테요. 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센터 측은 이 상담사를 연결해준 센터 측이죠. 해당 상담사에게는 앞으로 상담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네. 저 상담사분의 해명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항상 위로와 지지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는 항상 공감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본인의 의도는 지지도 해주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려는 의도였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운명이었다.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런 일을 일으킨 건 아닌지 내 원인을 봐라라니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무리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연계해준 지금 이 상담사 분의 문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혼한 후 딸을 홀로 양육하며 지내던 50대 남성. 딸이 대학생이 된 후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자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미모도 뛰어나고 번듯한 직업에 무엇보다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면모에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여성을 고소한 건데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역시도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늦사랑이 찾아왔다고 믿었는데 시체말로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죠. 제보자는 여성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일단 이 남성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 30살 때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이 당시에 5개월 난 딸이 있었는데 22년 동안 혼자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대학생이 된 후에요, 극심한 외로움을 겪게 됐고 또 우울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혼과 결혼을 위한 소개 어플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서 가입을 했고요. 거기서 활동하던 중에 지난 7월 말쯤에 한 여성으로부터 대화 신청이 와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 만남을 이어간 건가 봐요. 그렇죠. 문자가 왔어요. 조건도 계산도 없이 한 남자 한 여자라도 만나고 갖고 또 재혼 상대를 만나고 싶다. 이런 문자가 보내고 왔었고요. 첫 대화가 좀 있던 이후에 명함이 왔다고 합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있고요. 불교신문자 편집국장이라는 뭐 직책 같은 것도 적혀 있었고 나중에는 또 우리 부부로 살까요라는 문자도 좀 왔고 또 내 마음을 훔쳐갔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왔고 급기야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챙겨주는 음식 같은 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여성이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과 함께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9월 초순에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자 하는데 뭐 연예인 이런 사람도 자기의 신통력을 알아보고 자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자 하는데 지금 돈을 여러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데 모자라서 애태우고 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연예인들까지 본인을 뭐 신적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제보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맨 처음에는 그냥 돈을 좀 달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돈을 좀 꾸어줄 수밖에 없게 계속해서 신내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이거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잘 사업이 되면 무속인으로서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몇백이라도 끌어모아야 돼서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몸살이 난다. 돈 때문에 너무 아프다. 정말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점집을 차려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혼한 후에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지냈던 50대 남성. 정말 인생 중년 후반기에 찾아온 사랑. 결국 돈을 빌려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롭게 살던 50대 남성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로맨스 스캠을 당한 건데요.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보험사라든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8월 17일부터 17일날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약 6회에 걸쳐가지고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는 보낼 때도 본인의 사진을 좀 보내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내니까 이해해달라고 보냈는데 결과는 참담했던 거죠. 자, 여성의 이 돈 요구는 이 1,5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300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남경찰서인데 300이 없으면은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자기가 감방에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눈치를 채고 냉정하게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분간 제가 연락이 없더라도 찾지 마세요. 그러면서 잠수를 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의심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심조차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가 말하기로는요. 사당은 개업할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어딘지 알려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신내림을 우선 받아야지 활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처음에는 도움을 크게 못 주는 게 미안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요. 이것저것 물으면 뭔가 의심하는구나, 신뢰를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까 봐 별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끊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자가 보낸 명함이 있었잖아요. 이 명함에 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신문사를 확인해 봤는데 홈페이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여성이 기자로 활동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자, 팀장님, 결국 이 제보자는 이 여성을 고소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2021년 가을경부터 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보내준 돈을 갚아달라고 계속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질 않으니까 올 12월경에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를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송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락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 뭐 돈을 준다, 계좌번호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지난해부터. 그렇지만 이제 결국 돈을 보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을 했다고요. 오늘요? 네, 오늘 이 내용 방송에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지금 보시는 저게 오늘 주고받은 카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에게서 단문이 왔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들게 하느냐. 정말 조윤인연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계좌번호 주면 내년 1월부터
조금씩 드리고 3월 달까지는 다 완납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거예요. 오늘 사건 반장에 당신 나가, 당신 내용 지금 방송할 거야 하니까 갚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갚아야 갚는 거입니다. 그렇죠. 돈이 와야 갚는 거지 뭐. 사기 사건들을 보면 이 가해자들은 습관적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변제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이냐 아니면 사기 사건이냐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라든지 변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부분을 봅니다.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빌렸는데 갚지 않을 또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돈을 지금 받아오고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고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약속하는 걸 지키지 않는다면 민사 말고라도 형사로서 아마 처벌이나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뭐 갚을게요 저런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 돈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5년차 워킹맘 유 씨. 한창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행복해야 할 시기지만 유 씨는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 말을 안 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은 최근에는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돈 문제나 이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로 싸워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남편이 토라져서 말을 하지 않는 건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라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입을 열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는 유 씨. 유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이 기자. 오늘도 좀 답답한 내용인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이 둘은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구로 오랫동안 지내다가요.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친구 사이일 때부터 이 남편이 말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이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잘 들어주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다만 연애 때도 전조는 있었습니다. 싸우면 2~3시간씩 문자 답장을 안 한 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유 씨는 싸우면 바로 풀기를 바라는 성격이고 이 남편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하길 바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3시간이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남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사과도 하고 또 잘 풀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쭈사미님. 어머머머 이거 내 친구 남편 얘기네. 자, 그럼 박 변호사님.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말을 팍. 자, 신혼 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벌고 용돈을 지금 가져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차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좀 더 받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또 여자들은 미용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똑같이 받자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요. 그대로 방해로 들어가 본 후로 묵묵부답이 된 거예요. 얘기 좀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 그대로 무시했고 3일을 그렇게 말을 안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유 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울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고 남편이 결국은 10만 원을 더 받아간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어떻게 보면 침묵 시위를 해서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약간 그런 건가요? 딱 뭐 막 단식 투쟁하듯이 침묵 시위. 그렇죠. 무건 수행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할 때는 3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3일 동안 말 않다가 또 5일 동안 말 않다가 일주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하나를 보게 되면은 하루는 이제 집안일로 싸우는데 보니까 남편이 밥 먹고 났으니까 당연히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설거지 다 하는데도 그거 넣으랬다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5일 동안이나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남자 어린애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가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의견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그랬더니 이 남편이 삐져가지고 무려 일주일 동안 또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 씨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연애 때는 3시간이었는데 결혼하더니 3일, 5일, 7일 이 주기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뭐 1, 2년, 3년까지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예. 아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좀 많은 경우인가 봐요. 지금 현아님은 우리 신랑은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한 달 동안 거실에 텐트 치고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아, 미쳤어. 아, 어쩜 좋아, 소장님. 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만난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뭐 남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어디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정말 원활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부나 커플이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서 괴롭죠. 근데 어쨌든 이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편은 전혀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원래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퇴근하고 나면 방에 가서 게임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뭐 아내하고 얘기 안 해도 반에서만 계속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힘든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부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얘 아가야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거 너 못 들었니? 왜 안 나온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가 싫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조차 부인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시쳇말로 먹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유 씨만 참고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걸로 시위한 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는 이 남편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말도 없이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유 씨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도 입국 닫고 일주일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러니까 유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다고 하고요. 유 씨가 지금까지는 매번 본인이 사과를 하고 또 풀어줬는데 이 남편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이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이상은 말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던 겁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자, 팀장님. 그런데 이 유 씨가 가장 답답했던 순간 따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다정하게 밥을 먹고 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정하게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갑자기 또 말을 안 넣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유 씨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겠던 거예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한 적 있나? 실수한 적 있나? 생각해봤더니 잘못이나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운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눈치를 봤는데 그 눈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안 넣는 남편이 영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말 안 넣는 걸 눈치를 보는 자신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걸 슈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걸 쌓이게 되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슬프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심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아주 결정적 사건은 2주간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유 씨 아내가 못 견디고 애원을 하다시피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느냐. 당신이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다음부터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왜 안 했냐고 보니까 본인이 회사에서 2주 뭐 전이겠죠. 회사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고기 반찬이 아닌 생선 반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고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데 어떻게 생선을 주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아니 해요. 그럼 저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안 먹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2주간 말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 기자 시부모님한테 갈 것 같아요. 가서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 이가 혹시 옛날에 무슨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일 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 씨도 좀 조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가 식구들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가족 전체가 좀 조용조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유 씨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혹시 엄마한테도 이랬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냅둬라. 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2주에서 심하면 한 달까지도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유 씨는 더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냅둬요. 예. 아 이거 진짜 이건 뭐 그냥 뭐 유행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소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서로 다른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풀어서 이 괴로움을 없애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서 스스로 해결이 된 다음에 다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그 서로의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애원하게 되고 풀어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 쫓아가서 애원하는 사람은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상처를 받고 또 이 도망가는 사람도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종의 무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더 오랫동안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불화가 생기고 이혼까지 하겠다라는 지경에 갔기 때문에 이 패턴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싸우기만 하면 입을 꼭 닫는 남편, 심하면 2주간 침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혼을 하려면 뭐 재판 이혼이라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과연 이제 말 안 하는 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사건을 하면서 말 안 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보기는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반찬 투정 비슷하게 하면서 그거 생선 못 먹겠다 고기 달라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2주간 계속 한다라는 거 이걸 사실은 납득하기 참 어렵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불만이나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부부간에는 동거, 신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글쎄요 뭐 판례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하게 볼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이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어떤 또 가족분께서는 아이 신랑이 말 않고 살면 나야 좋지 뭐 이러시기도 하던데 팀장님 인생 선배로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대화로 안 풀리면은 정말 말 않고 있잖아요. 그럼 찬물을 머리에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팀장님 머리가 그렇게 촉촉했구나. 그건 아니고 이걸 굶기세요. 네. 그럼 밥 달라고 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방법도 네. 솔루션. 자, 소장님. 네,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거나 부탁하는 거 남편이 결국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항상 의사소통을 할 때 한 명이 도망가면 이쪽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스탑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계속 이렇게 도망가면 이쪽 사람을 너무 괴롭힌다는 걸 알고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자꾸 자기만의 어떤 그 장소로 도망가고 안 하셔야 돼요. 가장답게. 그리고 쫓아가시는 분은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계속 쫓아가면서 애원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뭐 문자로 그러면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 문자로요? 예, 말 안 하면.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대화를 하라고요? 해줘요, 뭐. 그렇게 하고 진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대화를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네, 비슷한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진보라님, 저희 신랑인 줄 알았네요. 가을 하늘처럼님, 울 시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나는 계란님도 우리 오빠도 삐지면 말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속 터진다고 그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시입니다. 브라질 국기색의 조명이 비추어진 예수상이 보입니다. 또 이곳은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아치가 노란색과 초록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펠레의 현역 시절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바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세상을 떠난 축구 황제 펠레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암 종양이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재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향년 82살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펠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축구계의 전설이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데뷔해서 월드컵에서 무려 3차례의 우승을 이끈 유일한 선수입니다. 21년이라는 긴 선수 생활 동안 1200골 넘게 넣으면서 20세기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생전 펠레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죠. Gift. This was a gift from God. And I try to be in my best. The most important, respect people. 자, 전설이었죠, 레전드. 예, 펠레가 이렇게 눈을 감자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선수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는요, SNS에 편히 잠드소서 펠레라는 짧은 글로 애도를 표했고요. 브라질 선수 네이마르는 펠레는 축구를 스포츠에서 예술로 바꾼 선수다. 펠레는 영원하다라고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네. 강아지. 네, 리트리버 한 마리가 문 밖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도, 힘껏 문을 밀어보지만 친구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우리 친구, 다시 문을 열어보는데 바깥에 있던 친구가 코로 문을 잡아봅니다. 그래도 역부족이죠. 아, 좀 도와주지, 주인이. 네, 하지만 똑똑한 리트리버가 다시 한번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성공하는 듯한데 문은 더 세차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천사 리트리버 친구, 포기하지 않고 영차 이렇게 발로 문을 잡아보지만 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유, 왜 못 들어와 또. 아유. 네, 이 레트리버 친구는 답답했는지 문을 벅벅 긁는데요. 그리고 다시 열지만 실패. 그리고 또 실패. 이번에는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아 보는 모습입니다. 힘을 주고 버텨보는데 들어와! 네, 들어와! 그 사이에 그래. 친구가 잽싸게 들어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막 무려 소리 7번의 시도 끝에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던 레트리버. 귀까지 펄럭이면서 친구와 함께 신난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네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진짜 친구가 뭔지 알려줬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유리창 너머로 기다란 뭔가가 보이죠? 와이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저 물체 바로 뱀입니다. 뱀. 와이퍼인 줄 알았어요. 뱀이요, 뱀. 뱀이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차 어디엔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몸을 세워보기도 하는데 다시 몸통을 낮춰서 차 밑으로 사라집니다. 오, 무서워. 자, 이 운전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다. 뱀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사고 날 뻔했다면서 이젠 차 안에 뱀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자 이거 다 들어주시죠. 오늘 또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사건 반장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또 이벤트를 준비했죠. 자, 이거 그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우리 팀장님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씩만.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내려주시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길 바란다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사건 반장 오래 했지만 올해만큼 이렇게 사건 반장을 많이 사랑해 준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2023년 개묘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 기자도 빠질 수 없죠. 네, 가족 여러분 새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가슴 아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저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반 가족 여러분 하면 다 같이 하시죠? 네. 예. 자, 사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